충청북도 바닷가 인근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김현숙이라 불리는 노년의 여인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를 김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시장에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말수가 적고 늘 혼자 다녔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밀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가 사는 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푸른 기와가 빛이 바랜 채 지붕 위에 얹어 있고 벽은 해풍에 발해 오래전 색을 잃은 듯했다.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따먹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감들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김현숙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찬물을 끓이고 혼자 아침을 준비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묵은지 한 접시와 말린 멸치 몇 마리, 그리고 어제 남은 보리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한 끼를 소중히 여겼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늘 뜰에 나가 찻상을 펴고 차를 따르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면서도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실패해 시골로 내려온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동네 여고생이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혼자 안 외로우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란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 소녀의 가슴에 남았다고 한다. 김현숙의 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장롱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상자가 있었다. 손바닥만 한 철제 상자였고 녹이 쓴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누구도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은 없었고 그녀 또한 그 상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매년 음력 10월 27일이 되면 그녀는 그 상자를 꺼내어 마루에 앉아 밤늦게까지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그날을 기억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매년 봄, 그녀는 마을 뒷산에 올라 작은 제단을 차렸다. 촛불 하나, 감 한 개, 그리고 조용한 기도. 그 자리에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오랜 세월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듯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쓰지 않았다. 스마트폰은커녕 버튼식 피처폰 하나를 가끔 꺼내볼 뿐이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전화기에는 단 한 개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고 이름은 박비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김현숙은 특별한 날을 챙기지 않았다. 생일도, 명절도, 기념일도. 다만 정해진 루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냈다. 시장에서 두부를 사고, 감자를 사고, 국거리용 멸치를 사고, 그리고 늘 혼자 돌아왔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그 인사에 답했다. 그 정도가 그녀가 세상과 맺는 유일한 교류였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오직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오디오에서 가끔씩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바흐, 쇼팽, 드뷔시. 그 음악은 해풍을 타고 마을 아래로 흘러갔다. 누군가는 그 음악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마치 오래된 호숫가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는 순간처럼 잔잔했던 그녀의 삶에도 어느 날 한 아이가 등장함으로써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 날도 평소처럼 흐린 날이었다. 새벽부터 안개가 자욱했고 바람은 살갗을 베일듯 차가웠다. 김현숙은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있는 폐사된 절 앞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작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제야 보게 되었다. 젖은 담요 속에 파묻힌 작은 아이.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김현숙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곧장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전거를 버리고 아이를 안은 채 마을 진료소까지 달렸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현숙은 진료소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젖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의료진이 바삐 움직이며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팔에 남은 체온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는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엇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응급치료는 끝났고 일단 관찰이 필요합니다. 담당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모든 정보가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혹시 보호자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진 다짐 같았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선택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정당화할 의무도 느끼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는 김현숙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름도 말도 기억도 없는 아이. 그녀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준서, 한자로는 준수할 준, 서서히 자랄 서, 천천히 질서 있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붙인 이름이었다. 준서야, 오늘부터 내 이름이야.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마주한 것처럼. 김현숙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혼자 마시던 차는 이제 두 잔이 되었고 말 없던 마당에는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보다 더 조용했던 집에 아주 미세한 숨결이 깃들었다. 준서는 말이 없었다. 처음 몇 달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랐고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현숙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밥을 지었고 옷을 손으로 빨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묵묵했다. 준서는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엔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나중엔 수저를 들고 김현숙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신뢰라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무렵 준서는 처음으로 단어 하나를 입 밖에 냈다. 할머니. 김현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따뜻했다. 그래. 나는 너의 할머니야. 언제나 그럴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 옆에서 자리에 누웠다. 오래된 한옥의 지붕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호흡은 조용한 리듬을 이루었다. 오랜 세월 멈춰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몇몇 어른들은 정체불명의 아이라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김현숙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직접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설명했다. 이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는 손자입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구청에 가서 입양 신청을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가정조사를 받고 결국 합법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준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김현숙의 가족이 되었다. 이웃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마을 장터에서 김현숙이 손수짠 목도리를 준서에게 씌워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진짜 가족 같더라고 말했다. 준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조용하지만 예에 바르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장을 받게 된 준서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무대 위에 섰다. 이름이 호명되자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 상장을 받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맨 뒤에 앉아있던 김현숙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나 여기야.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웃었고 김현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꽃다발 대신 들꽃을 한 줌 손에 쥐고 있었고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현숙은 오랜만에 장롱 속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한 장, 오래된 편지, 그리고 묵은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 상자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다. 준우야, 잘 지내고 있니? 나 다시 살아가고 있어.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한준서는 중학생이 되었고 김현숙은 여전히 마을의 고요한 한옥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단단한 유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이면 연숙은 먼저 일어나 보리차를 끓였다. 준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 자연스러운 리듬을 공유했다. 오늘은 수학 시험이 있지? 응, 어제 할머니가 만든 북어국 먹고 힘났어. 짧은 대화 속에도 애정은 스며 있었다. 준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게임을 하겠다고 떼를 쓰지도 않았다.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마을 어르신들의 부탁을 도와주는 일을 자처했다. 연숙은 종종 자신이 어릴 적 키웠던 아들을 떠올리곤 했다. 한준우, 이름조차 닮은 듯한 두 아이. 하지만 그녀는 준서를 준우의 그림자로 키우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 아이로서 존재 그 자체로 소중했다. 하루는 마을에 자원봉사자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며 기록을 남기는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연숙의 집에도 들렀고 카메라를 들이밀며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왜 이 마을에 혼자 사시게 되었어요? 연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많은 곳보다 조용한 바닷가가 마음을 덜 흔들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자신만의 것이었고 그 상처를 굳이 세상에 드러낼 이유가 없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 집 손자 진짜 똑똑하고 예에 바르다. 요즘 보기 드문 아이야. 그 말이 연숙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과제로 내주었다. 부모님, 형제, 조부모가 함께 찍힌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였다. 하지만 준서에겐 그런 사진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준서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연숙에게 말했다. 할머니, 가족 사진 과제가 있어. 우리 같이 찍을래? 연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읍내 사진관을 찾았다. 연숙은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었고 준서는 교복을 입은 채 단정하게 앉았다. 사진사는 그들을 보며 물었다. 손자분이에요. 연숙은 대답 대신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네, 제 가족이에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두 사람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집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사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증표였다. 법적인 증명도 혈연의 굴레도 아닌 오직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증거였다. 어느 여름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서가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선생님은 연숙에게 말했다. 이 학생은 특별해요. 머리도 좋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단단해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연숙은 조용히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다. 대회날, 연숙은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더 곱게 머리를 빗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 부모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도 고급 학원에서 훈련받은 티가 났다. 하지만 준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깔끔한 교복과 단정한 말투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My name is 한준서. I live with my grandmother in a small village near the sea. 그의 발표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할머니와의 삶을 소개했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야기했다. 객석에는 울컥한 분위기가 돌았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눈가를 훔쳤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준서는 연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나 잘했지? 그래. 누구보다 멋졌어. 그날 저녁, 준서는 은상을 수상했고 시상식이 끝난 뒤 지역신문에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소년의 감동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불쌍한 아이나 정체불명이 아닌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할머니로 불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조용했던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토지 개발이 진행되며 외부인의 발길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연숙의 오래된 한옥도 매매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나 그녀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말했다. 이 집,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값에 팔릴 수 있습니다. 손주 교육비나 노후 대비로 생각하시면 좋을 기회입니다. 연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팔 생각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준서와의 기억이, 삶의 모든 숨결이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가까운 미래에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이 집을 팔아야 한다. 는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깊이 찌르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준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마을에서는 잔치 분위기였다. 이웃들은 과일과 떡을 들고 찾아와 축하했고 학교 선생님도 직접 찾아와 연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할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연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다 준서가 잘해준 덕분이죠.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서울행을 앞둔 마지막 날밤, 연숙은 준서에게 오래된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손바느질로 만든 작은 파우치와 몇 장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어릴 적 썼던 필통이야. 그리고 여긴 생활비. 아끼지 말고 써. 준서는 그것을 꼭 껴안았다. 비록 친아버지의 물건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 파우치 안에는 연숙의 지난 시간을 품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 자주 전화할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거리 앞에서 서서히 흔들린다는 것을 그때의 준서는 아직 몰랐다.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바쁘고 냉정하고 화려한 도시. 준서는 첫 학기 동안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업은 빡빡했고 동기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수업 중간 부모가 보낸 택배를 받아 캠퍼스를 걷는 친구들을 보며
준서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 준서 앞에 유소희가 나타났다. 같은 학과, 같은 조 수업, 또렷한 이목구비, 자신감 있는 말투, 명품 가방과 옷차림이 그녀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었다. 소희는 정치인 출신의 아버지와 유명 약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외동딸이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 당연했고 주목받는 것이 익숙한 아이였다. 그녀가 먼저 준서에게 말을 걸었다. 너, 나랑 같은 조지? 발표는 맡을래? 아니면 자료 조사? 준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발표할게.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그 대답에 소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준서에게 다가왔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소희는 준서의 다름에 끌렸다. 화려하지도 않고 명품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이 담긴 사람. 그런 사람은 그녀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준서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소희는 물었다. 너 부모님은 뭐 하셔? 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말했다. 나는 할머니랑 살아. 어릴 적부터 쭉 부모님은 기억이 안 나. 소희는 놀라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단단한 거구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하며 서울의 거리 곳곳을 걸었다. 소희는 준서를 통해 소박한 행복을 배웠고 준서는 소희를 통해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사람은 캠퍼스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소희는 장갑을 벗어 준서의 손을 감쌌다. 우리 그냥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 말에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눈을 맞았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학교에서는 둘의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연숙도 서울에서 손편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사랑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그게 다 인생이지. 그녀는 기뻤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손자의 삶에 자신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준서는 용기를 내어 소희를 데리고 충북마을로 향했다. 연숙을 소개하고 싶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싶었다.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연숙의 집 앞에 섰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 유소희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연숙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손수 만든 녹차와 약과를 내어주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준서의 옆에 있을 아이일까? 식사 시간, 소희는 도시 사람답게 익숙하게 수저를 들었고 연숙의 음식에도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 속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이곳이 잠시 머무는 정류장일 뿐인 사람처럼. 식사 후 소희는 연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집은 언제 지으셨어요? 연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됐지. 이 집에 담긴 기억들이 많아서 떠나기가 어려워. 소희는 잠시 웃더니 농담처럼 말했다. 서울이라면 꽤 비싸게 팔릴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연숙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단다. 그날 밤 연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에는 어린 준서가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 학교 앞에서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그 대답을 아직 들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자 한준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고 유소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대 커플이라 부르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소희는 점점 더 준서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아갔다. 하지만 그 변화는 준서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소희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 식사할 식당을 고를 때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 SNS에 올릴 사진의 각도와 문구까지 그녀는 준서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려는 듯 행동했다. 준서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고 그녀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라 여겼다. 준서야, 이런 셔츠는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너무 촌스러워 보여. 그래. 남 편해서 좋긴 한데 내가 골라줄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어느 순간부터 준서는 자기 결정이 아닌 그녀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김현숙은 손자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내려왔던 준서가 이제는 명절조차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다. 이유는 늘 같았다. 바빠서요. 할머니,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 했다. 손자가 성장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서 온 번호였다. 김현숙 어르신 되시죠? 유소희 양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상대는 다정한 말투로 시작했지만 대화의 내용은 연숙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두 아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 측 가정환경에 대해 저희도 조금은 알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래도 요즘은 양가가 잘 어울려야 하니까요. 연숙 어르신께서는 혹시 어떤 가정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경제적 여건이신지. 연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경제 사정은 넉넉하진 않지만 아이 하나는 잘 키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스멀스멀 다시 꿈틀거렸다. 며칠 후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혹시 우리 집 팔 생각 있으셔? 그 말에 연숙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소희랑 결혼 준비를 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집이 서울에서 꽤 가치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준서야, 그 집은 내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은 마루가 있는 곳이야. 너랑 내가 가족이 된 집이야. 알아. 저도 그 집 소중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잖아요. 서울에 자리 잡으려면 지원이 필요해요. 그날 밤 연숙은 불을 끄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밤을 새웠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두 사람은 아직도 웃고 있었지만 현실 속 준서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소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서울 오시면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집은 정리하고요. 어차피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잖아요. 그녀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에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연숙은 차를 따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밀며 말했다. 내가 내 눈에 외로워 보여도 이 집에서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매일 저녁 새가 날아드는 걸 봐.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야. 필요한 걸 뺏기고 나서야 진짜 외로워지는 거지.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연숙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연숙은 읍사무소를 찾았다.
오래된 등기부를 꺼내들고 부동산 권리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준서가 원해도, 소희가 원해도 이곳은 그녀와 준서의 시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결심은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며 언젠가는 준서가 이 결정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어느 날, 김현숙은 준서에게 연락도 없이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고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울 도착은 늦은 저녁이었다. 낯선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도시에서 얼마나 작고 외로운 존재인지 느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는 손수 만든 된장과 말린 시래기, 그리고 준서가 좋아하던 김치전 몇 장이 담겨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 연숙이야. 준서 할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문이 열렸고 유소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짧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준서 얼굴도 좀 보고 음식도 좀 해주고 싶어서. 소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모던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다. 연숙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손에 든 보자기를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거 준서가 좋아해서 좀 가져왔어. 소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 감사해요. 근데 요즘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준서가 나왔다. 그는 연숙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오래 못 봐서 내 얼굴 좀 보고 싶었지.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연숙은 직접 주방에서 밥을 지었다. 손에 익은 칼질, 국 끓이는 손놀림은 여전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단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다. 준서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소희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식사가 끝난 후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사실 여기서 며칠 묵으시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파티가 있어서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연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더는 이 집에서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알겠다. 그러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되겠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준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 그래, 다 알아. 복잡한 나이니까.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이거 갖고 가렴.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이야. 다시 데워 먹으면 맛있어. 준서는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숙은 문 너머에서 들리는 잠긴 발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잠그는 소리처럼. 그날 밤 연숙은 근처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준서의 말없는 눈빛과 소희의 단정한 미소,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현실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첫 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다. 텅 빈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 속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연숙은 우편함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하나 발견했다. 부동산 등기명의 변경 요청서였다. 준서의 이름으로 보낸 집 매각협의 요청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때 남편의 비서였고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나도 더는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키운 아이가 나를 모른 척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지킨 집까지 팔려고 해. 도움을 드릴까요? 아니, 나 스스로 해야 해.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장롱 안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진짜 이름이 적힌 신분증, 남편의 유산증명서, 법인 관련 문서들이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래된 머리를 빗고 옷장을 열어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 잊히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은 상처가 다시금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김현숙은 더 이상 그저 조용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로펌 사무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럽지만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약하신 장미의 회장님 맞으신가요? 네, 장 변호사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몇몇 변호사들이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는 듯 수근거렸다. 언젠가 이 나라를 움직이던 거물 재벌의 아내, 그리고 지금은 전설처럼 익힌 이름.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장 변호사라 불리는 중년의 남성이 정중히 인사하며 문을 열었다. 응접실에 들어선 그녀는 앉자마자 곧장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 서류들 지금부터 갱신하세요. 내 이름도 권리도 다시 살아나야 하니까.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 돌아오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야겠어요. 내가 너무 오래 숨었지. 이제 나를 지우려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의 말에 장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전 남편 한민재 회장의 사고 이후 모든 자산을 포기하고 사라졌던 장미애.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끝났다. 며칠 후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한 여성이 이사했다는 뉴스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중의 눈을 피했지만 법적 절차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식계좌, 부동산 권리, 장학재단, 문화예술기금 등 남편이 남긴 모든 유산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 아래 살아있었고 다만 그녀가 찾지 않았을 뿐이었다. 박 비서는 20년 만에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와 일정과 연락을 정리했다. 언론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활동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자신을 밀어낸 것도 다시 부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한준서와 유소희는 전혀 그녀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 채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청첩장, 예물, 예식장, 신혼집,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소희의 어머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랑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요즘은 반반 부담이 기본인데. 그 말에 소희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러던 중 소희는 한 고급 부동산 설명회에 초대받았다. VIP 고객만 초청되는 행사였고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재단에서 주최한 자리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가장 중심 자리에 앉은 한 여성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검은색 수트를 입고 단정한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설명을 듣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장 회장님이라 부르며 조심스럽게 대했다. 소희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묘한 위압감과 품격에 압도당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주최 측 관계자에게 물었다. 혹시 저분 어떤 분이세요? 아, 잘 모르세요? 장미애 회장님이세요. 예전에 한건그룹의 부인이셨고 지금은 미해문화재단과 장학회 그리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죠. 소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장미혜. 그녀의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하고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장미하이. 제목 한준서 군 관련 재산 문의. 그녀는 마우스를 내려 클릭하려다가 멈췄다. 차가운 땀이 손바닥에 맺혔다. 며칠 후 김현수관이 장미애는 조용히 충북마을로 향했다. 자신의 과거를 묻어둔 집, 그리고 아직도 준서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등기. 그녀는 직접 그 집 앞에 섰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감나무는 가지를 들이운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없이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준서야, 내가 지운 건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이었다. 다음 날 법원에 한 건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이임 권한 남용에 의한 부동산 강제 매각 시도. 피고인 한준서, 원고 장미혜.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잠했던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이름은 세상에 다시 퍼지게 될 것이다. 이제 장미애는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세상도 그녀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사건은 어느 순간 언론에 보도되었고 곧이어 수많은 헤드라인이 뉴스를 도배했다. 재벌가 여사, 양손자 상대로 부동산 소송 제기. 장미애, 20년 만에 공개석상 등장. 가족 갈등의 진실은? 한준서, 키워준 할머니를 법적으로 공격받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분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의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이 필요하다며 장미애를 옹호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키워준 손주를 고소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녀를 비난했다. 기자의 마이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미애의 호텔 앞에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미애는 단 한 번도 언론 앞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조용히 정제된 방식으로 움직였다. 모든 공식 발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나갔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준비할 뿐이었다. 법정 첫 출석일. 법원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카메라가 동시에 돌아갔다. 그날 피고석의 선인은 이제 23이 된 한준서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유소희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준서를 보호하려는 듯 팔짱을 끼고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본건은 상속자 간의 부동산 소유권 관련 다툼입니다. 원고 장미애 씨는 피고 한준서 씨의 법적 후견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입장한 장미애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히 올리고 검은색 수트를 입은 채 차분하게 법정 전체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해당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입니까? 그곳은 내가 하나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첫 울음부터 첫걸음까지 함께한 집입니다. 단순한 건물 이상의 시간과 기억의 집합체입니다. 피고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키운 아이입니다. 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시간을 쏟아부은 아이.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부탁한 그 집을 내 허락 없이 팔려고 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눈이 피고석을 향했다. 한준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반론했다. 피고는 원고의 손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자발적인 명예 이전에 따른 것으로 법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장미애는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이 편지는 내가 아이에게 처음 명예 이전을 해줄 때 쓴 것입니다. 편지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두지만 언제나 우리 둘의 것이고 너는 이 집을 절대 돈으로 바꾸지 말아다오. 법정 안에는 숨죽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편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상징하는 증거였다. 재판이 끝난 후 준서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멈춰섰다. 한준서 씨, 할머니를 고소당한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분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다면 왜 허락 없이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집중 조명했다. 양쪽의 사연, 갈등, 감정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이 필요한 시대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장미애는 여전히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SNS 계정을 열고 단 하나의 문장을 올렸다. 나는 아이를 키운 죄가 없다. 다만 아이에게 모든 걸 준 죄는 있을지 모른다. 그 문장은 곧바로 수만 건이 공유와 댓글을 낳았다. 이 말이 가슴을 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게 그 사람을 버릇없게 만드는 걸까? 나는 이분을 이해한다. 어쩌면 어머니란 존재도 포기할 권리가 있는 걸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밤 소희는 준서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해?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떠올렸다. 마루에서 처음 글자를 읽던 날, 김치전을 먹고 활짝 웃던 날, 졸업식에서 그녀가 던져준 들꽃의 향기.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지우려 했던 것은 단순한 한옥이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재판부는 장미애 대 한준서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준서는 원고 장미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을 매각 시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권리에 따라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매각 행위는 무효이며 등기명예 또한 원고 측으로 환원 조치함을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고 나서 망치를 내리쳤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이겼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장미애의 얼굴에는 승리의 표정이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 변호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 회장님, 승소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향후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법적으로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내 사랑과 시간, 그리고 용서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했을 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서울의 호텔 펜트하우스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장미애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하나 꺼냈다. 아직 어린 준서가 손에 들꽃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의 넌 내가 아는 아이였는데. 한편 준서는 재판이 끝난 후 며칠간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언론과 SNS에서는 그를 배은망덕한 손자라 부르며 비난했고 심지어 친구들조차 조심스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소희는 그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점점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준서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그 말에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가 언제부터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준서는 조용히 충북의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손에는 들꽃 한 다발만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집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 앞에 꽃을 놓고 그 위에 조그만 메모지를 덧붙였다. 할머니, 아니, 장 회장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적어도 사라지진 않겠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기억해 주세요. 저는 분명 할머니가 키운 아이였다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섰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후련한 기색이 비쳤다. 그로부터 이틀 후 장미애는 집으로 내려왔다. 조용한 마을, 익숙한 감나무, 오래된 마루. 그녀는 마당을 걷다가 현관 앞에서 놓여있는 들꽃과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읽은 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감잎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들꽃을 안고 조용히 마당 끝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평상이 있었고 그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준서야. 그 이름을 다시 부른 건 몇 달 만이었다. 그녀는 들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종이에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저는 분명 할머니가 키운 아이였다고. 그 말 속에는 변명도 설득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미소였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맞아. 너는 내가 키운 아이였지. 그 순간 해가 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지르고 감나무 끝에서 떨어진 감이 땅에 부딪혔다. 어쩌면 진짜 용서는 법정이 아닌 마음 안에서 이뤄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겨울의 문턱에서 첫눈이 내리던 날 충북 시골 마을은 고요했다. 김현숙, 아니 장미애는 오래된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감나무는 마지막 잎새를 떨구고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그녀에게 긴 침묵의 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되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승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전히 스스로 묻고 있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도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울에서 그 손자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고생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는걸요. 눈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다. 장독에는 여전히 그녀가 담가놓은 된장이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준서가 어릴 적 써놓은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준선의 집. 그 낙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손으로 문질렀다.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 나오는 듯했다. 그날 오후 마을 우체부가 그녀를 찾아왔다. 장 회장님, 서울에서 등기우편 하나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발신인은 한준서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고 조용히 품에 넣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된 듯했다. 며칠 후 그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그 편지를 꺼내 들었다. 두 손으로 봉투를 천천히 뜯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를 펼쳤다. 할머니, 아니, 장 회장님.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적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소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원봉사를 하며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실습 중입니다. 서울의 화려함에서 멀어지니 그제야 조금씩 제 목소리를 되찾는 기분입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의 냄새, 마당의 햇살, 고양이의 울음소리까지 모두요.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머니가 키운 아이였다는 거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마도 놓아주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음 날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적어 봉투에 넣고 우체국을 찾았다. 수신인은 한준서였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김현숙으로 적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준서야,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내 생각이 났단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사람은 실수를 통해 크는 법이고 실망을 통해 진실을 배운단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배웠단다. 너는 내 손자가 맞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언제든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집은 그대로 있을 거야. 단 하나만 약속해줘. 너 자신을 잊지 말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내가 알던 준서의 눈빛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그녀는 편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눈싸움하자, 고 외치자 그녀는 장화를 벗고 눈밭에 뛰어들었다. 그 웃음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대상이 준서도 과거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편지였다. 연수가 참 잘 살아왔다. 많이 울었고 많이 견뎌냈지.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했지만 넌 사실 무척이나 여렸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전부였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누구의 회장도 아닌 그냥 너. 그녀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다. 언제라도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밤이 깊어졌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다. 그 꿈 속에서 어린 준서가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 그녀는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래, 잘 왔다. 아주 잘 왔어.